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현재 4월 위기설, IMF 재발설 이런 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오늘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IMF 위기나 97년,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 위기설의 원인으로 트럼프가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만기 상한 등이 되면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래서 환율 관찰국 정도밖에 안 되고 대우조선의 해양에 대해서도 나름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분을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고생하고 있는데요, 나름. 그런데 부총리는 위기가 와도 위기가 온다고 말은 못하지요. 자, 저는 미국이 올해 최소 2번의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최대 3번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터지느냐? 위기는 가계부채에서 제일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는 기업부채에서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환율 조작국 문제나 대우조선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한 군데 이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오늘 마침 자료가 나왔습니다. 금리가 3% 오르고 소득이 10% 줄면 한개 가구가 215만 가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한개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감당을 못해서 쓰러지는 가구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즉 빚이 더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내가 돈을 벌어서 버는 돈 중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은행 이자 등을 내고 남는 돈이 이 40%가 넘어가는 이런 가계부채 한개 가구가 급증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내 집 마련 연령대인 30대와 은퇴한 60대 이상 치솟는 주택값 때문에 빚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수도권 가계 위주로 가계부채 한개 가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하도 이 전월세에 시달려서 집을 사기로 작정했던 30대 그리고 은퇴해서 소득이 확 줄어들어버린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어버린 60대에서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에 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에 이 한개 가구가 158만 3천 가구에서 2016년에 181만 5천 가구로 14.7%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에서 한개 가구 비중은 16.7%로 상승을 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30대 청년층에서 한개 가구가 각각 18% 이상 되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집값이 때문에 수도권이 집값이 높잖아요.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그러니까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가구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어서 집을 산 게 이런 원인일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별로는요, 무직, 무급, 특수고용 가구, 종업원을 둔 고용 가구,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에서도 한개 가구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소득이 제일 적은 소득 1분위에서는 한개 가구 비중이 23.8%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한개 가구가 됐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 집 마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한개 가구 비중이 22.7%고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가구 중에 한개 가구 대출 비중이 13.7%라는 겁니다. 13.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집 거주자 중에서도 19%로 평균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자, 한개 가구의 연체 우려도 매우 크다는 겁니다. 한개 가구라는 게 원래 은행의 빚과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가구라 한개 가구라니까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112.7%로 2012년에는 84.1%였는데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처분 가능 소득보다도 원리금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즉 버는 소득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빚을 내어서 빚을 갚는다는 거죠. 100이 넘으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한 개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는 278.8%. 즉 내가 100만 원의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은행의 빚이 278만 8천 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산출한 결과 한 개 가구의 3분의 1은 대출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고 만기 후에나 상환할 수 있다 하고 67.7%는 빚상환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상승을 하고 고용 한파 등이 더 심해져서 실직이 늘어나게 되면 한 개 가구는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즉 한 개 가구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안 좋은 일이 더 생길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데, 즉 한 개 가구의 소득이 그대로인 가운데 이자가 3% 올라가면 181만 5천 가구 중에서 한 개 가구가 다시 193만 9천 가구로 늘어나고요.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소득이 10% 감소하면 한 개 가구는 97만 6천 가구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소득 금리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한 개 가구는 214만 7천 가구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빚이 있는 가구 중에서 한 개 가구 비중이 19.8%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 한 개 가구를 위해서 소득 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 신용회복 등 다양한 내용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라는데요. 자, 이게 지금 정말 앞으로 조금만 소득이 더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한 3%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이제 빚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그래도 취직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일찍 퇴출당하니까 이 자영업으로 이렇게 가는데, 오늘 아침에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음식, 숙박, 도소매업 개업하면 3년 내에 70%는 문을 닫는다. 옛날에는 5년 내라 했는데 이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에 새로 생겨나는 기업이 80만 개가 넘는데 이 중에 절반은 2년도 못 넘기고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특히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은 창업 준비 부족과 불경기가 겹치면서 생존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자, 2015년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 창업한 기업 가운데 2014년에 1년 생존이 62.4%인데 2년 생존은 47.5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절반이 넘는 기업이 2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3년째 생존하는 기업은 38.8%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에 문을 닫은 전국의 기업은 77만 7천 개였다는 겁니다. 자, 숙박 음식업의 3년 생존율은 30.3%, 도소매업은 35%, 제조업은 49.8%, 운수업은 51%입니다. 자, 한국 신생기업의 3년 평균 생존율 39%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스웨덴이 3년 동안에 75%가 살아남고 영국 59, 미국 58, 프랑스 54, 독일 52 등에 크게 뒤졌고요. 조사 대상 26개국 가운데 25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요, 소상공인 10명 미만의 그 사업자, 소상공인이 한 달 평균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200만원도 안 됐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월 평균 매출이 877만원이고 여기에서 순이익은 200만원도 안 되는 187만원이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한다 그러면 2인 가구 최저 생계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고요. 월 평균 매출액이 400만원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에서 1000만원 31.9%,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가 75% 정도 됩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넘는 사람은 13%, 2000만원 넘는 사람은 6.1%입니다. 제대로 사람다운 생활 조금 하려면 매출이 2에서 3천만원이 돼야 될 건데 2에서 3천만원이 된다 한들 여기에서 남는 돈이 한 400만원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드물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소상공인은 빚만 안는데요. 1인당 부채가 기업체당 5,308만원이고
수익은 적고 부채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조사를 해보면 생계 유지가 당장 급하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고민을 안 하고 곧바로 준비도 없이 창업시장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올 3월에서 5월까지 두 달간에 전국에 6만 6천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가 되는데요. 이것이 작년보다 20% 이상 늘어나가지고 지금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 전국에 지금 아파트가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아는 사실입니다. 청약 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있고요. 이 아파트 1순위가 마감한 곳도 없다. 즉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전국에 지금 분양한 아파트 10개 단지 가운데 1순위로 마감한 곳이 한 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아파트의 청약 자체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미달이 많고 경쟁률도 매우 저조한데요. 그 이유가 지금 트럼프 당선이나 가계부채 증가 등 또 탄핵 등으로 이 여러가지 경기가 침체하고 불안성이 높아져서 금융당국과 은행이 대출 금리를 갖다 인상하고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지금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에 중도금을 내는 부분에 집단 대출이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고 이자율도 늘어가고 있다. 이래 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공급하는 것은 늘어났는데 그 아파트를 살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계부채의 한계 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또 다른 부채의 한 주요 원인인 지금 650조까지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자의 지금 사업 부도율이나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파트들이 지금 팔리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부분의 위기를 왜 외면하고 마치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을 하고 대우조선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대우조선의 해법 또한 밑빠진 독이라고 해서 4월 회사채 4,400억이 만기로 돌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상환할 건가 하는 부분도 지금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가 수주 문제가 아직 안 터졌고요. 그래서 이 한진해운이 파산한 마당에 대우에는 무슨 명목으로 또 신규 지원을 해줄 거며 그 돈은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걸면서 공직자들이 잘하는 수법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도 한국 경제가 위기가 아닙니까?